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종찬 회장단에 의해 운영되는 광복회가 국가보훈처의 박민식 장관의 해임과 공천 배제를 위한 서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데일리지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100여 명 이상의 광복회원이 박 장관 해임의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되는 광복회의 논란은 새로운 광복회장이 선출됐음에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광복회 주최로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광복회는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원년과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지난 6월 이종찬 회장 취임 후 광복회의 향후 방향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광복회관 입구에는 대한민국 105년이라고 표기한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시영, 이회영 가문의 후손으로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 원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건국의 전제는 국민, 주권, 영토 등을 규정한 헌법의 존재라는 점에서 17 헌법을 제정하고 8.15 정부를 수립한 1948년을 건국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전후해 광복회원들이 박 장관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기자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 장관 해임은 물론 내년 총선 공천 원천 배제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며 집단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광복회 회원은 행사장에 설치된 단상 마이크를 통해 보훈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받고 있다며 회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원은 또 보훈부 장관이 광복회장을 상대로 연일 마이크로 방송에 나와 회장님이 나이가 많다. 공적심사위원 배제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광복회를 패싱하려는 것이다. 저희 회원들이 그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등 공개적으로 박 장관을 저격했습니다. 이 회원은 그러면서 아까 3층 회의장에서 100여 명 이상 되신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광복회원은 8,7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뉴데일리지가 확보한 집단 서명 성명서에는 박민식 장관 즉각 해임, 박민식 장관 차기 총선 공천 원천 배제, 독립운동가 재심사 및 논란이 있는 호국, 민주인사들의 공적 일괄 공개, 재심사 등의 요구 조건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집단 서명을 받는 주체는 광복회를 사랑하는 회원 일동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보훈부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백선엽 장군 등 12명의 국립대전현충원 온라인 참배란에 게재된 친일일 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 문구를 삭제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피우진 당시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들 국가유공자 등의 친일 낙인을 찍었고 보훈부가 최근 이를 바로잡았으나 광복회는 이와 반대로 박 장관이 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근 보훈부가 광복회장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위원회에서 제외한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보훈부는 지난 3일 관련 운영 규정을 개정해 광복회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광복회장을 공적심사위 당연직위원회에서 제외하고 대신 광복회로부터 추천 인사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이는 전임 광복회장들의 상습적인 불참 등에 따른 개선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2년 총 8번 개최된 공적심사위에 광복회장은 한 번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총 10차례 열린 공적심사위에도 광복회장의 참석률은 10%였습니다. 80대 후반 고령의 나이에 바쁜 업무로 참석이 어려운 이 회장을 당연직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광복회로부터 인사를 추천받는다는 것이 보훈부의 보관이었습니다. 이는 박 장관, 이 회장과 논의된 사안이라고 박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박민식 장관 해임 등을 주장하는 광복회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박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인신모욕 수준에 가까운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박 장관의 행보를 비정상적 정치행보라고 혹평하면서 장관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부적절한 망언으로 규정하고 규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성명에서 박 장관의 행보가 정부 일각에 포진해 있는 극우 인사들의 친일적 역사의식, 독립투쟁 역사 죽이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 우려를 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게 요구한다면서 박 장관 해임 등 3개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 행보를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찬 광복회 회장에게 2번이나 만난 장소에서 이 회장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으나 아직까지 광복회의 정식 성명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건국 일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일반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 이승주였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할 것으로 관측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1년치가 넘는 비를 쏟아낼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일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멕시코에서 카보 산 루카스에서 남쪽으로 약 360마일 떨어진 곳에서 돌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힐러리가 북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풍속이 최고 시속 145마일에 달하는 힐러리는 슈퍼 태풍에 해당하는 4등급 허리케인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전날만 해도 허리케인보다 세기가 낮은 열대 폭풍이었지만 불과 24시간 만에 몸집을 불리며 4등급의 허리케인으로 강화됐다고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주말에 미국 남서부 지역에 상륙해 내주 초까지 캘리포니아주 남부와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등 3개 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열대성 폭풍이 캘리포니아에 상륙하는 것은 약 84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힐러리는 많은 비를 동반해 일부 지역에는 홍수 위험에 따른 주택가의 침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남부와 네바다주에는 3-5인치의 비가,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인치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바다주 데스밸리의 경우 1년 평균 강수량은 약 2인치로 1년에서 2년치 비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강수량이 3.75인치인 라스베이거스에도 이보다 많은 최대 약 4인치의 며칠간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힐러리 상륙이 예상되는 지역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접경 지역에 위치한 모하비 국립공원은 폭풍으로 인한 홍수 가능성으로 잠정 폐쇄됐습니다.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에 이르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전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으며 해안가에는 높은 파도와 이한류, 해안 홍수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내 각 카운티는 현지 실정에 맞추어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이번 허리케인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KUMC TV 이승주 기자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4번째 형사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 모두 사법적인 걸림돌이 되어 내년 대선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스투비 하원 의원은 12일 대통령 탄핵안을 단독 제출한 직후 성명에서 바이든 범죄 가문이 조 바이든의 직위를 활용해 뇌물수수, 협박, 사기 등을 저지르며 사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바이든이 나라를 팔아먹도록 백악관에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직책을 훼손했고 평판을 떨어뜨렸으며 법치와 정의를 무너뜨려 미국 시민을 희생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2번째로 제출된 탄핵 사유로는 불법 사업 거래와 세금 범죄 혐의, 사법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제임스와 차남 헌터가 국내외 기업 등의 대통령의 공식 조치에 대한 대가로 금품과 사업 기회를 받은 의혹, 헌터의 납세 관련 수사 방해 의혹, 헌터의 불법 마약 거래 관여 의혹 등이 거론됐습니다. 한편 연방 세금 탈세 혐의로 기소된 헌터에 대한 조사를 법무부가 막았다는 국세청 IRS 내부 고발자 증언이 나오면서 관련 수사가 특검으로 확대됐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전날 이 수사를 진행해 오던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 연방검사장을 특검으로 지명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케빈 메카시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헌터의 의혹을 언급하며 탄핵 공세에 불을 댕긴 이후 대통령 부자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고조된 상황입니다. 헌터와 제임스는 중국 에너지 회사로부터
사업 내용이 모환 수백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헌터 관련 의혹을 적극 부각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이날 특검이 독립적이라면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 조력자 등이 대가를 치르도록 조기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아이오와 유세에서 만약 헌터가 공화당원이었으면 벌써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네 번째 형사 기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대선 직후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CNN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한 2명의 증인인 제프 덩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 독립언론인 조지 치디가 15일 풀턴 카운티 대배심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배심은 검찰이 중대범죄 공소 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CNN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1만 1779표 차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초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1만 1780표를 찾아내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검찰에서 기밀 문건 불법 반출 혐의, 뉴욕주 검찰에서 성추문 입막음 혐의, 워싱턴주 검찰에서 대선 사기 및 선거 방해 모해 및 투표권 방해 등의 혐의로 3차례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상 KUMC-TV 이승주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알바니아는 지난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17년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6년 만에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 회의에 참석해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보나 기자입니다. 올해로 임기 1주년을 맞은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물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각 국가들의 일관성 있는 지도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총 15개국 안보리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초청됐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미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안보리 공개 회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북핵 문제 등 안보를 논의하면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는 접근법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구금했던 약 2천여 명의 탈북민을 북중 국경 개방과 함께 강제 북송하려 한다는 보도에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고문이나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피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죠. 이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른 일반적인 의무입니다. 이 협약은 난민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민자 또는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영향을 미쳐 어느 정도의 반응을 얻기를 바라고 함께 협력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질문에 답하면서 중국 당국과 탈북자 강제 송환 저지를 위해 계속 다양한 기구들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와 우려 사항이 강조될 것이며 미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KUMC-TV 다보나였습니다. 전직 한국 경찰관이 39.5kg의 마약을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운반하다 적발돼 베트남 현지 법정에 섰다고 월남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11일 단트리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호치민시 인민법원이 10일 한국인 63세 남성인 김 씨와 30세의 남성 강 씨, 58세 중국인 리 씨, 베트남인 36세 뷰 씨와 그 외 관련자 18명에 대해 마약 운반, 보관, 거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피고인 전원은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베트남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베트남 형법은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kg 이상을 밀수하면 사형에 처하고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고 전합니다. 베트남 당국은 김 씨가 전직 한국 경찰관으로 불명예 퇴직 후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이민 관련 범죄로 6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형을 마친 김 씨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호치민 투드에 있는 아파트에 임대해 살았습니다. 이후 40세 베트남 여성과 건설용 화강암 수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김 씨는 호치민의 한 한식당에서 중국인 리 씨를 만나 마약 운반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리 씨는 마약 1kg당 한화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씨는 이 제안을 수락한 뒤 전 감방 동료인 강 씨를 끌어들였습니다. 2020년 7월 김 씨와 강 씨는 뷰로부터 총 39.5kg의 마약을 받은 뒤 화강암 팩 속에 숨겼습니다. 김 씨는 마약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해 베트남 연인에게 포장된 마약을 호치민 깐나이 항구로 가져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실은 차량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공안부의 차량 수색이 이루어지면서 마약이 발각됐으며 공안부는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씨는 리 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이며 비아그라를 운반하는 줄로만 알았다면서 리 씨에게 속았다며 계속 항변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반면 중국인 리 씨도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베트남인 뷰와 공범들이 자신을 모함했고 본인은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아 건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인 뷰 씨는 총 168kg의 마약 운반 조직의 주동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건네받은 뒤 39.5kg은 중국인과 한국인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74kg의 마약은 빌라에 숨겨두었다가 경찰에 발각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KUMC TV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